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전북 지역에서 공공행복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 허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이 3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요. 전국의 이렇게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3년이 지나서 이런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3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간한 책의 부제로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안 가운데 환경, 기후변화, 평화군축, 자치분권, 지역 공동체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는 40개국 정상이 이제 모여서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각국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진 기후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도 먼저 환경과 기후 변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녹색전환연구소인데요.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자산 오버를 봤는데요. 거의 영화관은 이거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은데 한 5명 봤어요. 이제 같이 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막내 놀고 있는 막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좀 마지막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나왔더니 나올 때 막내가 하는 말이 녹색평론 김정철 선생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 녀석의 생각이 깊구나 해서 좀 뿌듯했던 적이 있는데요. 좀 그랬습니다. 저는 김정철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돼갑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육성을 듣는 생각으로 그분의 책을 요즘 읽고 있거든요.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얘기인데 뭐 그 전에 다 듣고 다 읽었던 책이지만 저는 근대 문명이라는 것에 우리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흑산도라고 하는 곳에 비행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데 제 집 바로 앞에가 다 갯벌이었어요. 지금 송도 신도시로 바뀌었죠. 거기는 이제 고급 자동차의 메카가 광고의 메카가 됐죠. 새만금도 그렇게 개발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죠. 그 끝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에너지 노예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인 평균 옆집에 그 에너지 노예를 고용했다고 치자. 에너지 노예가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전기를 내가 쓴다고 치자. 그럼 미국인 평균 몇 명의 에너지 노예를 부리냐? 250명을 부립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니까 3억 3천만이 곱하기 250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저는 다음 세대 거를 우리 얼마 전에 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피켓팅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목을 조인단 말이냐 하고 분노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연금을 채워넣어야 되겠냐? 저는 에너지가 없이 살 수 있는 것 정말 저는 행복이라는 게 뭘까? 서유석 그걸 한번 소환해 볼까요? 선물 준 사람을 잊어먹어도 누가 나한테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어렸을 때 누가 줬는지 몰라요. 다 잊어먹어요. 하지만 내가 준 선물은 다 기억합니다. 선물 줄 때 훨씬 기쁘거든요. 받을 때 기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때 기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같이 살자고 집을 문을 열어줄 때 그때 훨씬 기쁘거든요.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가덕도의 신공항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행복도 아닙니다. 생존, 최소한의 생존을 생각해 보려면 저는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내일을 당장 준비하라. 이게 이 정부의 다음 정부에 강요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후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상당히 걱정했고요. 네, 사실 행복 정책도 사실은 우리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사실은 직접 밀접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상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운동가이신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를 알리는 지표,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실천하기도 쉬워질 것 같은데 어떤 경고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 코로나를 우리가 초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이제 조류독감이 돌면 수천만 마리씩 죽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양성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생태계의 완충력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생태계 지금 뭐 골프장을 좀 뜯어내 가지고 숲을 만들고 저 도로를 없애고 도로를 공항을 없애서 농업 유기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적 완충성을 자꾸 키우고 그리고 좀 땅 속에 기후 뭐 이구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으로 돌리는 땅속 옛날에 땅 속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집어넣는 노력을 정말 급하게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환경 정책의 과제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아까 행복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보니까 식구 뭐 지금 한 명은 나가 살고 3명인데 신발이 왜 이렇게 많죠? 우리 신발 별로 안 사는데도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넣을 데도 없어요. 옛날에 신발 하나 가지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발가락 2개쯤 나와야 갈아 신었거든요.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거, 그런 자세로 가는 거, 우리 지금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거든요. 남의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다음 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인식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도 이제 쓰여 있는 대로 성장 중독에서 국민 행복으로 이렇게 소비 중심의 그 사회에서 보다 이제 어떤 녹색 전환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기출 푸른 아시아 상임이사님께 말씀 듣겠는데요.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침 미국의 정부가 바뀌어서 바이든 정부의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후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그저 탈탄소 사회가요. 네. 여튼 그래서 이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작년에 7월에는 네, 작년에 7월에는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10월에는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질문을 한꺼번에 3개를 네, 2가지 먼저 드렸습니다. 여튼 네, 제가 네. 빨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에 다 얘기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그걸 섞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린 뉴딜 선언도 하고 또 이제 이른바 탄소 중립 대통령이 작년에 7월, 10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이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른바 그린 뉴딜이든 탄소 중립이든 실감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실감됩니까?
근데 제가 100이면 100 물어보면요, 실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실감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린 뉴딜 74조 원이라 74조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누가 쓰느냐면 정부하고 대기업이 딱 손잡고, 정부와 대기업만이, 그것도 몇 개의 대기업이 이 74조 원을 씁니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대자본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도 못, 시민들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뭐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방과후 교사였는데, 영어 교사였는데, 그냥 코로나로 나니까 이제 학교 못 가니까 실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린 뉴딜 딱 생기니까, 야 이거 거기에 스마트 거린 스쿨 이런 거 만든다고 돼 있고,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취직된다고 나와 있으니 자기 굉장히 막 흥분했거든요. 나 드디어 취직될 수 있을까? 근데 한 달 뒤에 저한테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실망했다 그럽니다. 왜? 그거는 보니까 교구제 회사, 와이파이 회사, 컴퓨터 회사 이쪽이 돈 벌고요. 여기 뭐 실직한 사람들은 취직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시민들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 시민의 지지가 없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탈탄소라는 것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가스나 석탄, 석유 없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시장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시민적 지지도 없고 시장도 형성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은 그게 이제 이번에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데, 기후 정상회담 통했어요. 기후 정상회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후 정상회담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세웠거든요, 이번에. 근데 미국도 이번에 50% 줄인다 그러고요. 일본도 갑자기 46% 줄인다 그러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줄이는 거거든요. 줄였는데 46% 줄인다 그러고, 북한도,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새로운 목표 지금 제안했거든요. 근데 일본, 중국 다 제안했는데 한국만, 다른 데는 현재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색으로.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 빨간색이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번 달에도 선언하지 않았던 석탄 발전소 해외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이것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저번 달은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탄 발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앞으로 이제 그만두면 석탄 발전소 이제 다 무너지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기후 정상회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게 수출하고 무역과, 그러니까 무역에 앞으로 온실가스 이슈가 들어갑니다. 온실가스 이슈가 들어가니 이제 걱정 누가 하냐면 철강회사, 시멘트 회사, 또 뭡니까 화학 산업 이런 쪽이 지금 걱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수출길이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 나라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책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 탈탄소든 여기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이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무너질 게 이제 보십시오. 철강회사, 석탄회사, 시멘트회사, 화학회사 다 무너지면요, 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까?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고요, 그 가족들이고, 또 이제 지역 경제고요, 그 관련된, 그리고 이게 국가의 위기로 이제 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 있습니다.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해답을
저는 이렇게 가면 그 해답이 탈탄소다, 그린 뉴딜 이거 제가 볼 때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 뭘까? 결국 지금 얘기했던 뭐냐 노동자들 기후변화든 코로나든 이런 경제 위기의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동자든 지역 공동체든 시민들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교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예산, 기후 관련 예산 40% 지금 그냥 쏟아붓기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쏟아붓습니다. 그 미국한테 배워야 된다 보고요.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모델들이 저는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유권자고 또 소비자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한 비전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길은 거기에 있다. 어디에? 위로는요,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과감한 대담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담한 전환 안 하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 이 위기 인식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담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법과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또 아래로부터는 사실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지금 조직도 하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탄소 사회였거든요. 그동안 석탄석유 가스 쓰던 사회였는데 이제 앞으로 석탄석유 가스 안 쓰는 사회입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 사실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려면 실패 안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민들, 시민공동체,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그것을 밀어주는 강제적으로라도 법 만들어서 밀어주는 예산의 한 그린 뉴딜 예산 74조 원 중에 한 40%는 거기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표현이 쏟아붓는다는 표현하거든요. 그냥 뭐 한꺼번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활동을 축적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녹색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일자리를 그냥 그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스스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도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도 만들어야 되어야 되겠고 인식도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오기출 이사님의 활동을 기대하겠고 저희도 한번 힘을 모아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는 그 평화 군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께 듣겠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입국이 이제 막아졌고요. 국가의 통제하에 이제 방역이 강화되면서 팬데믹 이후에는 국가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식 대표님께서는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국방력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행복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모병제와 평등복무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시간 정리해서. 네. 예, 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지금 상황에서 짚어봐야 될 상황이 있다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3년 전의 오늘과 그러니까 3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를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격세지감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3년 전의 환희가 오늘날은 이제 탄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3년 전의 희망이 지금은 상당히 좀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3년 전의 한반도와 오늘날의 한반도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건 경례와 보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이색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군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일렬로 도열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거수 경례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근데 그 거수 경례를 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의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이 책을 쓰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군사 강국입니다. 네, 상당한 수준의 군사 강국인데,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가 그 전에는 세계 50위권에 있다가 작년에는 61위로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방비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요지인데요. 일례로 이제 책에서 예로 든 것이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집배원 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정규직 대비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한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이제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의 법정 노동 시간인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한 2,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2,600억 원이면 F-35 두 대 값입니다. 두 대 값인데, 근데 이미 지금 40대를 도입한 상황에서 또 경항모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20대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해군이 도입한다 하니까 공군도 20대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한다고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는데,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우리가 국방비를 직시를 하고 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다리 몇 개는 좋게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중요한 주장이고요. 드린 김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모병제 관련해서도 요즘 또 모병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왜 남자들만 고생하냐,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대 남자들의 불행을 같이 이제 행복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여성들도 좀 불행해져 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인 것 같아서 저는 여성 징집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병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병제 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군대 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신들의 경험을 일반화한 오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시대에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개고생을 한, 그죠? 예, 군대에 나온 남자들은 모병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징병제 잣대로 경험하지 못한 모병제가 도입할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그 기준 중위 소득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모병제를 도입해서 직업 사병에게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군인이나 해당되는 가족은 거의 다가 중산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병제를 접근할 때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청년들에게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한 겁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청년 문제 해결하겠다. 근데 청년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젠더 문제까지 겹쳐갖고 더더욱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희망 고문을 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정책의 변화를 깨야 될 텐데, 그것이 저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모병제가 될 수 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빈곤층이 중산층, 중산층이 또 상류층으로 그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젠더 갈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가 될 수 있겠죠. 또 미국을 비롯한 모병제 국가들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복기를 해보면 출산율, 결혼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통계학적인 수치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또 심각한 문제들을 적어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선택적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럴 때 그 국방비 지출 규모를 GDP 2%로 맞추자, 이런 주장을 또 책에서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2%라고 제안하신 데는 어떤 배경이 네. 있는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2.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기 내에 국방비를 GDP 대비 2.9%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이 있었는데, 저는 제발 그 공약만은 지켜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공약 중에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GDP 2%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박준도 이사님도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1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국방비를 전체적으로 10년 후에 GDP 대비 2.0%에 맞추겠다라는 목표하에 국방비를 갖다 이렇게 하향 조절해 나가면, 당초 정부 계획 대비 GDP를 2.0%로 맞출 때 이 10년 후의 차액이 대강 한 3-40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부의 기존 계획과 2.0%를 맞춰 나갈 때, 그럼 3-40조 원이면 우리 박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국민에게 월 50만 원 줄 수 있는 재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재원과 관련해서 재원의 작지 않은 부분은 국방비 절감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반문이 있겠습니다만, 그 반문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민 총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저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모두에서 그 남북 평화회담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듣고 있자니 다시 가슴이 좀 아파집니다. 네, 구체적인 이렇게 숫자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서 책도 더 잘 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황종교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님께서 자치 분권을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희 사회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책에서 소개하신 대로 스위스의 레퍼런덤과 주민총회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저희가 용어에 익숙치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선생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옥식 선생님 말씀에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네. 너무 많이 설명하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퍼런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민투표로 이제 번역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그걸 이제 플레비사이트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발의해서 국민들이 발의한 안건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처리할 때 그걸 이제 레퍼런덤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른다. 이제 우선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스위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민총회 이제 이렇게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손들어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영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레퍼런덤 투표가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제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책에 언급한 대로 현재 38개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고요. 네. 아, 지역에서 저도 여러 토론회를 이제 주제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저 토론에 참여하는 극히 일부의 논의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께 이렇게 미리미리 알리지만 참여가 저조해서 늘 속상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스위스랑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많이 도입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설계하는 민주주의 3.0 시대. 국민 총행복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책에서는 뭐 국민의 거부권 보장, 그다음에 지방정부 조례에 있어서의 주민 발의, 뭐 주민자치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앉다가 보니까 시계가 딱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서 네. 부담을 굉장히 느끼면서 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 발의에 의해서 레퍼런덤을 하는 그 자체가 그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이 이 레퍼런덤 발의가 있는 동안에는 발효가 되지 않는 거죠. 법적 효력을 못 가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3개월 정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 법안에 대한 거부 레퍼런덤이 국민들로부터 발의되지 않을 때 이 법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의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있지만 대의제 속에서도 이러한 직접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겸 이제 제 취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행복이라는 게 자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저도 좀 의아했고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봅니다. 행복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행복은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와 관련된 개인적 의사결정을 행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적 의사결정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물론 우리 사회에 행복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 내의 하위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서브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연구되고 충분히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관통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분들도 바로 그 이후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면은 결국은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행복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제도 중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권들을 제도화시켜주는 과정인데 국가적 의사결정에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실현해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그 행복 실현 기본 계획을 몇 개 지방 정부가 저희 포럼에 요청을 해왔는데 그 계획 안에 이런 방식들을 좀 어떻게 구현해 볼까를 지금 사실은 생각 중에 있고요. 그것 역시 나중에 또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속한 지역에서 그 행복 조례를 이제 발의하는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요. 의원 발의를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때 주민 발의도 있는데 그것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민 발의를 이제 이 레퍼런덤 제도의 취지가 네, 주민 발의나 국민 발의로 지방 정부나 국회에 법안 발의를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국민 투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게 레퍼런덤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유명한 국민투표 기본소득 1인당 월 3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부여하자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투표에서.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너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만드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을 얘기할 때, 행복 정책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허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지역 공동체를 주제로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께의 말씀을 청해 듣겠는데요. 우리 책의 부제로는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에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이 정말 말뿐만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방대학은 심지어 국립대학까지 지금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올해 봄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는 것인데요. 조은상 박사님께서는 일자리 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현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소멸 정책, 그러니까 예방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지방 소멸, 뭐 지역 소멸 이런 얘기를 이제 지역 살리기로 이렇게 바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행하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그죠?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또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측정 가능한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또 문제이지만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기업을 이전을 시켜서 어떻게 지역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동안의 어떤 개발 정책의 발상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지역에 공공기관이든 도시를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의 농촌과는 어떻게 보면 분리가 돼버리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간 사람들도 처음에 행복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또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름을 이제 지역을 살리자는 쪽으로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각 시도 뭐 군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인구를 증가를 시키고 또 저출산을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치 잠깐 위기만 면하는 그런 처방 위주의 것인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지역 살리기와 관련된 큰 틀을 만들고 지방 정부에서는 그 틀에 따라서 작은 정책들을 준비를 해서 함께 협업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수많은 지방에서 서울로, 그죠? 뭐 부산으로, 대전으로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몇십만 명이 사실은 지방에서 대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십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 대도시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지자체에 뭐 예산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연계 시스템이 참 이루어지면은 지역 살리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지역에서 여러 논의의 장에서 이게 논의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번번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라는 것은 있지만은 이게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지방과 그 중앙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더 많이 청해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제 각각 저자분들 말씀 듣는 거는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실 분이 마침 계시네요. 질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럼 연구원으로 일했었던 김태승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IT 농업 스타트업인 그린랩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출 이사님하고 박병상 이사님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과 이제 농민들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탄소 농법을 좀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설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뭐 탄소를 가두는 무경운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중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분들이 그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셔서 좀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친환경 농법들이 좀 농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발밑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기후 변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책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땅을 일하고 땅 속에 탄소를 다시 집어넣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바로 무경운이거든요. 그럼 농민들이 가능할까? 저는 농민 기본소득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한 3, 4년 하면 다시 또 80% 정도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공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 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되면 그런데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먼저 살고 도시인들은 좀 썩은 것 좀 먹다가 나중에 뭐 농민들이 베풀어 주면 좀 먹어야죠. 농민들 먼저 살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사장님께서도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행복 정책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농민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고 농업의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시고 계실지 상상이 됩니다.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시는군요. 제가 좀 착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고요. 그 분야에 제가 한 23년간 사막화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땅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질문 제가 딱 들었을 때 지금 농산물의 온실가스의 70%가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농산물을 운반하고 가공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옵니다. 땅. 그래서 향후 지금 보면 이제 기후 변화 쪽 기후 위기 이 아젠다가 자꾸 이제 주택 문제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만간에요. 이것이 이제 기후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거기 일어나고 있는 데가 현재 바이든 정책입니다. 현재 그런 방식으로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문제라든가 심지어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가 이런 돌봄 문제, 주택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지어 군사 문제, 그러니까 군대 문제까지요,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무역을 다 통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만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이런 우리 같은 케이스는 전 세계에서 아마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하는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고려한다면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그 소식껏 밀고 나가시면요. 소식껏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되느냐면 지금 저희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배출권이든 탄소 온실가스 감축 이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새로운 규칙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흡수라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감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아직까지 감축이 안 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땅을 살려서 흡수해 나가는 이것을 유엔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인류가 만든 온실가스를 땅을 통해서 흡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선적 구매를 앞으로 이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이 탈탄소의 규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그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비싸든 상관없이 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흡수원으로서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저희 따로 저한테 오시면요. 제가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 스탠더드라고 하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지는데 제가 리뷰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한번 저한테 한번 명함이나 주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기출 이사님께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알려드릴 그 정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지금도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주신 걸로 간주하고요. 나머지 세 분 마무리 발언 짧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상 박사님부터. 네. 예, 지역 공동체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집이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이제 주거 관련된 저기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관련된 연구와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그 문제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미 사실은 뭐 작은 농사 활동을 하지만 이제 귀농귀촌을 하거나 도시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도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이제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1차, 2차, 3차,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래도 도시민의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중장년층이 이제 이주를 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100%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뭐 화학 비료를 안 쓸 수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농귀촌한 이 도시민의 경우는 유기농을 또 선호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급자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해서 이제 그런 텃밭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기초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서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남북한의 평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비 증강에 대한 거대한 침묵입니다. 요즘 못지않게 힘들었을 근래 역사에서 요즘 못지않게 힘들었을 때가 바로 그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방비를 좀 줄여서 이 국난을 좀 극복해야 된다.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1999년도 국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0.3% 줄어들었는데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한 20% 정도 국방비가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4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까지 하기로 합의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선 여와 야 가릴 것 없이 남남 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선생님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행복의 길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대하고도 기이한 침묵을 깨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포럼 이름이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환의 패러다임 또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운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전환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전환을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부탄의 모델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부탄의 행복 전환은 그 주체가 누구였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이 전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체를 누구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한 주체들이 실질적인 성과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제도가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전환 담론과 관련해서 좀 논의되면 좋겠다. 자칫하면은 전환을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면서 정부의 힘을 더 키우는 그런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한 20년 관여해보면서 느낀 소결이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의무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차마 짧게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감히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3부 사회를 맡게 되어서 아마 3부쯤 되면은 이 자리에는 거의 아무도 안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분이 이 을지로 페럼타워에 강당을 메우고 계시고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 열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